지금 한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계엄하고 탄핵이라는 그런 게 있는 바람에 그 뭐 외환시장도 주식시장도 출렁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가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위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다고 봐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낙폭도 엄청나게 이제 큰 데다가 원래 정부가 한 2.2% 성장할 거라 그랬는데 1.8%로 0.4% 낮췄거든요. 그런데 일반에 있는 전문기관들은 1.8%도 안 믿습니다. JP모간 같은 기관은 1.9% 꿈도 꾸지 마라. 1.3%로 꺼질 거다. 그 다음에 1.8%?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전망을 수정 발표를 또 하겠네요. 앞으로 할 겁니다. 아마 더 낮출 것 같아요.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 경로도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는 보통 2%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안정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과 같이 돌발적으로 쇼크로 빠져서 1%로 가는 걸 저는 저성장이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더 걱정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큰 걱정이 이러다가 진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경제 상황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한 거의 150년간 산업화를 해가 축적을 하고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 힘이 어느 정도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70년간 열심히 한강의 기적하고 세계화의 기적을 통해서 일본만큼 됐지만은 그 축적은 일본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장기 침체 오면은 우리는 충격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성장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있어서 일본처럼 안 되는 게 중요한 숙제거든요. 문제는 일본보다 더 급속한 스피드로 빨리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 우려가 제가 제일 큽니다. 지난번 강연 때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를 지킨다면 일본 저성장처럼은 안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은 한국은 수출은 경착륙됐지만은 이제 마지막은 내수예요. 원래 이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잘하고 해가지고 내수를 어느 정도 지킨다면은 일본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3년을 돌아다 보면은요, 의외로 여러 번의 경제적 충격이 있었어요. 그 충격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첫 번째 충격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원래 2023년에 2.5% 성장할 거라는 우리 경제가 갑자기 1.4%푹 갔을 때 그때가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가 보통은 오일 쇼크라든지 외환 위기라든지 코로나 위기와 같은 항상 외부 쇼크가 왔을 때 경제가 위기로 빠졌었어요. IMF 충격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엄청난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다 V자 회복하면서 금방 극복을 했는데 2025년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1.9%로 떨어질 거고 2026년 내년에는 1.8%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숫자예요. 이런 예측은 우리나라가 70년간 경제 성장한 이후에요,
2년 연속 1% 경제 성장을 하려는 거는 처음 있을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의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작년 12월에 폭탄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인데요. 해외에서는요, 이게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국민소득 3만 5천 불과 같은 그런 국가에서 계엄이 일어나리라고는 외국들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이건 코리아 디스트럭트다. 한국을 파괴하는 거다. 3만 5천 불 국가를 갑자기 2, 3천 불 국가로 되돌리는 듯한 조치가 일어났거든요. 윌리엄 패색이라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을 꾸준히 레포트하는 아주 유명한 기자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계엄이 터졌다고 했을 때 GDP 킬러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GDP를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3만 5천 불 국가에서 계엄이 터지면은 전 세계가 경악을 할 거고 결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날려버릴 거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본의 정치가들이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10년 장기 침체로 빠뜨리는 그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강조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GDP 킬 해가지고 한국을 저성장으로 가져가면은 5천만 한국 국민들이 두고두고 그 빚을 갚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장기 저성장으로 가면요,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1.4% 쇼크는요, 우리가 스스로 초래해가지고 기어 들어간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탈중국을 선언을 했어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국의 경제계는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분은 탈중국이 나오자마자 탈중국 안 된다.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 경제라는 거는 아주 냉철히 계산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싫다고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중국을 안 부리는데 왜 우리가 지난 30년간 이렇게 힘들어 개척한 시장을 이렇게 부리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은 계속 추진해 버렸거든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제1 수출 시장이거든요. 탈중국 속에 2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쭉 빠지니까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국가거든요. 전 세계의 국가들하고 교역함으로써 선진국이 된 국가가 갑자기 제1교역국에 수출이 빠지면은 거기서 충격이 오니까 그 다음에 내수 충격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2023년에 1.4% 쇼크예요.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과 비등한 상황이 됐고 또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침체로 가면서 내리막길인 중국 경제에 들어가서 뭐 하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막 추격이 오니까 탈중국 해야 된다. 이 논리 속에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 막 저쪽에서 팀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막 공세적으로 나오면은 모두 전원 수비만 해가지고 축구 경기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저쪽이 강해졌다고 해가지고 자 탈중국하고 전원 수비하자. 이거는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룰이 아니에요. 저쪽이 강하게 오더라도 치고받는 속에 우리도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길 수도 있는 이런 경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장이 침체됐다라고 하는데 침체돼도 우리의 2배 내지 3배 시장이죠. 우리는 지금 1.4%밖에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침체돼도 4%잖아요. 더군다나 그 성장하는 시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그러면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 성장하는 14억 시장이 있다면은 탈중국 하면서 도망갈 일이 아니고 어떻든 거기서 붙어서 그 중에 몇 프로라도 먹으려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작년 연말에 대중국 전략을 바꿨어요. In China for Global 전략으로 바뀌었거든요. In China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탈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망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아니다. 나는 오히려 In China, 중국에 투자하고 어떻게든 버티겠다 라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 버티는 목적이 포 글로벌 시장을 생각해서라도 중국에서 어떻게든 버티겠다라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중국 시장은 세계의 공장이었거든요. 모든 거는 여기서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한다 이래 됐는데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서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북경 상해 이 연안 쪽에는요 30,000불 전후의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전 세계 1위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망갈 게 아니고 공략해야 된다. 포글로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못 버티면요 전 세계에서 못 버팁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위나 1위 가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버리고 세계에서 1등, 2등 자동차 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중국 시장을 힘들어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서 깨지더라도 깨지면서 배워서 중국 자동차의 강점은 뭔지, 우리가 뭐가 뒤쳐졌는지 이걸 만회하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미국에서 팔고 유럽에서 팔고 동남아에서 팔면은 그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 차이나 포 글로벌이 맞는 거거든요.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충격받은 국가가 어디 나라냐면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나라만 주식이 빠져버렸어요. 왜?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가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된 국가였어요. 왜 과도하게 노출됐을까? 우리가 미국 시장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했어요. 미국 시장도 우리의 그 제2의 교역 시장이니까 당연히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야 될 우리 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기업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거를 산업 공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일자리도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자리들이 미국에 생기게 된 거거든요. 2023년에 아주 놀라운 이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 생긴 일자리 중에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이 만든 일자리 랭킹이 매겨졌는데 우리나라가 랭킹 1위였어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나 큰 일본이 2023년에 미국에 만든 일자리가 우리 일자리 반밖에 안 돼요.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대한민국. 그런데 이 일자리들이 아주 비싼 일자리예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일자리가 2023년에 미국에서만 4만 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과다한 거거든요. 과다한 게 왜 생겼냐 하면은 정부가 미국에는 많이 투자하라고 기업인들 끌고 가고 종용하고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아시아와 미국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냐? 이게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니까 물론 협조도 하고 함께 해줘야지요.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만 올인하고 중국을 포기했냐? 아니죠. 이제 안보는 미국하고 같이를 했지만은 경제는 완전히 미국하고 같이 안 했어요. 일본 기업도 중국을 들락거리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 시장을 어떻게든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 규모보다 일본이 3배 정도 큰데
미국에 투자한 거 보면은 우리보다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다른 시장에도 함께 투자를 하고 그 시장에도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엄청나게 투자한 게 아세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미국도 삼각공조를 하자라고 하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어려운 처지가 있고 이러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은 아세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파일을 넓혀야지 어느 쪽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의 제일 원칙이 뭐냐? 황금알을 절대 한 바구니에 안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만한 시장, 중국만한 시장을 아세안에서 키움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든 충격이 오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생해가지고 미국하고 무역 흑자액이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주식시장이 덜 흔들린 이유가 벌써 분산 투자해놓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우리가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출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하고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는 바이든이 했던 것보다 더 투자해. 바이든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투자해.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더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되지 않고 이거를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구조개혁의 첫 번째는요, 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한강의 기적하고 세계화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이 성장 경제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성장으로 빠져들면은 이 저성장 경제에 맞춰서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개혁 중에 가장 큰 구조개혁이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본도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 게 그 당시에도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때 일본 기업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면 이 정부 때문에 경제가 이 엉망이 되었다. 이 정부가 제대로만 했어도 경제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구조개혁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힘들어지니까 야, 돈 좀 줘. 환율 좀 싸게 해줘. 이런 식으로 또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아이고 아니네.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했었어야 되네. 우리가 구조개혁을 했었어야 되네. 라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한 기업 상당수는 사라졌어요. 근데 빨리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과감하게 탈피한 기업들은 지금 살아남았고 더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냥 세계 경기가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혁신을 안 해도 쭉쭉쭉 크고 이렇게 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성장이 되고 중국이 물량 공세로 나오고 이러면은 이 체질을 성숙 시장에 맞춰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탈피가 굉장히 늦었어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너무 메모리 반도체에 빠져들어서 구조개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더 큰 걱정은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는 걸 놓쳐버렸어요. 중국은 놔둬도 돼. 더군다나 저 시장 침체라고 하고 곧 망할 것 같다고 하고 이러니까 저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속에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겁니다. I came to see the future. The future is right now. China is very good at technology. They're very good about mass producing it and scaling it as such. 중국 기업하고 싸우면서 중국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오는지, 저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수많은 고민 끝에 해결책을 내면서 그 속에 자연스럽게 구조개혁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건 절체절명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 게 제1급선무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모든 산업들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보면서 완전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구조개혁의 두 번째가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진짜 피땀 흘린 구조개혁 속에서 탈피를 했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성장이 되고 경제 위기가 이렇게 지속되면은 사줄 사람이 점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저성장 30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초기에는 뭐 구조 개혁을 해서 기업을 도와줘야 됐다고 하고 이랬는데, 소니라든가 토요타라든가 이런 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소니의 제품이나 토요타 자동차를 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요, 저성장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일본이 30년 만에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걸 들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낸 결론은 뭐냐면은 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다. 왜? 임금을 올려주면은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소비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환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단낸, 경총 이런 데가 나서서 5% 올려주겠습니다. 8% 올려주겠습니다. 내년도 올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국민들은 임금이 올랐으니까 소비를 할게요 라고 해서 구조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배워야 돼. 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 바퀴하고 양극화의 완화, 이 바퀴를 같이 골려서 양쪽을 동시에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번에 내수경기 살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투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그거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경제가 지금 1.8%에서 1.5%, 1.3% 이렇게 추락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든 버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은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교양이를 부탁해가 새로운 채널로 독립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기에 나왔던 멤버로서 교양이를 부탁해라는 이 채널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거운 중후장대의 그런 시대는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양이를 부탁해라는 굉장히 참신한 포맷을 가지고 시작한 걸 저는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 독립한다고 해서 저는 큰 박수를 보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교양이 부탁에 열렬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